한국의 줄해견요. 전면 차단하겠다. 트럼프의 이 강경한 선언 한마디에 대한민국의 5,000톤급 핵잠수함 사업은 사실상 사형 선고를 받은 듯 보였습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파병을 압박하며 핵잠수함의 심장인 연료 공급을 지렛대로 우리 해군의 목줄을 죄기 시작한 겁니다. 하지만 한국은 압박에 굴복하는 대신 지구 반대편에서 전혀 다른 반전의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조차 경악하게 만든 한국의 승부수, 바로 프랑스였습니다. 대체 프랑스는 왜 미국의 강력한 견제를 무릅쓰고 한국의 파트너를 자처했을까요? 그리고 한국이 프랑스에게 받아든 비밀 제안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트럼프의 압박 속에서도 판을 뒤흔들기 시작한 K 핵잠수함 프로젝트. 전 세계를 경악게 한 그 위대한 반격의 서막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지금 이 강의실에 정적이 흐르고 있습니다. 브레스트 해군기지 세미나동 창밖으로 대서양의 바람이 유리창을 두드리고 있었지만 강의실 안에 22명은 아무도 그 소리를 듣지 못했죠. 육군과 해군의 제복이 섞여 앉아 있었고 몇몇은 민간 연구원 복장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하나같이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강의 자료도 꺼내지 않고 교단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슬라이드가 필요 없을 것 같았습니다. 데이터보다 먼저 해야 할 이야기가 있었으니까요. 강의 전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 방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니콜라 르루아입니다. 프랑스 해군사관학교 해양전략학 교수로 27년째 이 강단에 서고 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시프랑급 핵잠수함 원자로 설계 자문에 직접 참여했고 지금은 나토 합동해양안보 세미나에서 매년 강의를 맡고 있죠. 올해로 14번째입니다. 수십 개국에서 수백 명의 장교와 연구원을 가르쳤지만 이 순간만큼 가슴이 두근거렸던 강의는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제가 20년 가까이 기다려온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오늘 이 강의실에는 미국 해군 교환장교 제이슨 데이비스가 앞줄 오른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팔짱을 낀 채 약간 비스듬히 앉아 있었는데 그 자세에서부터 이미 이 강의에 무엇을 기대하는지가 읽혔습니다. 일본 방위연구원 하루키 주니치는 그 옆에서 이미 노트를 펴놓고 있었고 독일 해양공학도 클라우스 슈미트는 두꺼운 기술 서적을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기술자 특유의 신중함이 그 두께에서 느껴졌죠. 그리고 강의실 뒤편에는 영국 해군 장교 제임스 콜린스가 앉아 있었습니다. 오커스 협약의 실무를 담당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앉아 있는 자리 자체가 이미 하나의 답처럼 보였죠. 저는 화면을 켜는 대신 칠판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분필을 집어들고 한 문장을 썼습니다. 핵잠수함의 열쇠는 하나뿐이다. 제이슨이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클라우스는 당연하다는 듯 팔짱을 낀 채 등받이에 몸을 기댔죠. 하루키는 그 문장을 조용히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아무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했습니다. 이것은 업계의 상식이었고 수십 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는 세계 질서였으니까요. 핵잠수함은 고농축 우라늄 원자로로 움직입니다. 그 연료를 쥔 나라가 핵잠수함 질서를 쥐고 있는 겁니다. 그 열쇠는 지금까지 딱 하나였고 모두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분필을 내려놓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그 상식이 깨지는 장면을 이야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공식 발표는 아직 없습니다.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일이죠. 핵잠수함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릴 나라가 지금 조용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는 그 나라를 오랫동안 지켜봐왔고 최근에야 비로소 이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어쩌면 이 이야기가 세상에 나오기에 가장 좋은 시점인지도 모릅니다. 강의실 뒤편에서 제임스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오커스 협약으로 미국과 영국이 핵잠수함 기술을 이전하기로 했으니 영국 해군 출신인 제임스는 자연스럽게 그 체계 안에서 답을 찾으려 했을 겁니다. 제임스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다는 표정으로 그게 호주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오커스로 이미 정리된 것 아니냐는 거였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나라는 다릅니다. 오히려 정반대에 서 있는 나라입니다. 제이슨이 눈썹을 올렸습니다. 클라우스는 팔짱을 풀며 몸을 앞으로 기울였죠. 하루키는 잠시 시선을 들었다가 다시 노트로 내렸습니다. 저는 그 미세한 변화들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이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학생들이 자신의 예측이 틀렸다는 사실을 몸으로 감지하기 시작하는 순간이니까요. 그 균열 속으로 이야기를 밀어 넣어야 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을 유지했습니다. 침묵은 강의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틀린 예측을 스스로 소화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다음 이야기가 더 깊이 파고들 수 있죠. 저는 다시 칠판 앞에 섰습니다.
지금까지 핵잠수함을 보유하거나 독자적으로 건조할 수 있는 나라는 손에 꼽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중국이 전부였습니다. 인도가 임대 방식으로 운용하고 있고 오커스를 통해 호주가 줄을 서 있죠. 이 질서는 지난 70년 동안 한 번도 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핵연료를 농축하고 원자로를 설계하고 잠수함, 선체에 통합하는 세 가지를 동시에 해낼 수 있는 나라가 그만큼 없었기 때문이죠. 세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런데 그 질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이슨이 이번에는 다른 이름을 제안했습니다. 인도가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미국과의 전략적 관계가 깊어지고 있으니 그쪽으로 추측이 흘러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하루키도 조용히 같은 가능성을 검토하는 표정이었죠. 강의실의 분위기는 어느새 조용한 단맞히기 경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경쟁이 한창일 때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라고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나라는 미국이 문을 열어준 나라가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이 문을 닫은 나라입니다. 닫혔을 뿐 아니라 자물쇠까지 채워진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자물쇠 앞에서 포기하는 대신 다른 문을 찾아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닫혔다는 게 핵연료 공급 자체를 원천 차단당했다는 의미냐고요. 기술이 없는 게 아니라 접근 자체가 제도적으로 막혔다는 거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협정이 있고 체제가 있고 동맹이 있습니다. 그 모든 구조 안에서 특정 나라는 핵연료에 손을 댈 수 있는 길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막혀 있습니다. 이건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치의 문제입니다. 강대국이 동맹에게 핵연료를 무기처럼 쥐고 흔드는 구조이고 그 구조가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죠. 제이슨의 표정이 약간 굳었습니다. 아마 제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은 확신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 출신의 군인이 자국의 구조적 모순을 강의실에서 정면으로 마주하는 건 결코 편한 경험이 아닙니다. 저는 그 불편함을 일부러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데이터가 스스로 이야기할 것이니까요. 오늘 강의는 그 데이터가 전부 이야기해 줄 겁니다. 저는 다시 칠판으로 돌아갔습니다. 처음 썼던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두 번째 열쇠를 만들었습니다. 분필 소리가 멈추자 강의실은 완전한 정적에 잠겼습니다. 대서양의 바람이 다시 창문을 두드렸고 저는 학생들을 한 명씩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이 침묵이 좋았습니다. 질문이 잉태되는 고요함이었습니다. 누가 그 나라냐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가 그것을 알고 싶어 한다는 걸 저는 오랜 경험으로 알고 있었죠. 그 궁금함이 오늘 강의를 끝까지 이끌어줄 것입니다. 오늘 이 강의가 끝날 때 여러분의 세계 지도는 바뀌어 있을 겁니다. 그 나라가 걸어온 길을 보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칠판에서 물러났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켜자 화면에 지도 하나가 떴습니다. 동아시아였죠. 22명의 눈동자가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향했고 제이슨은 팔짱을 낀 채로 화면을 바라보았으며 제임스는 등받이에서 몸을 살짝 일으켰습니다. 지도 위에는 아무런 표시도 없었습니다. 나라 이름도 없었고 색도 없었으며 그냥 윤곽선만 있었죠. 저는 그 빈 지도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20년을 기다려온 이름을 꺼내기 직전에 그 몇 초가 생각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포인터를 들어 한반도를 천천히 가리켰습니다. 한국입니다. 그냥 한국이 아닙니다. 미국이 문을 닫아버렸음에도 핵잠수함의 두 번째 열쇠를 손에 쥐려 하는 한국입니다. 강의실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죠. 제이슨이 먼저였는데 잠깐 멈추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억지로 참으려 했지만 숨길 수 없는 웃음이었고 하루키는 노트에 받아 적다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클라우스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더니 책상 위에 기술 서적을 집어들었는데 강의가 본궤도에서 벗어났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의실 어디선가 낮게 웃음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그 웃음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이 웃음이 오늘 강의가 끝날 때 어떻게 바뀔지를 알고 있었으니까요. 오랜 강의 경험이 가르쳐준 것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웃는 학생이 가장 깊이 바뀐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웃음을 멈추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이 대표로 나섰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만들겠다는 이야기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하냐는 거였죠. 한미 원자력 협정이 있는 한국은 핵연료에 손도 댈 수 없고 꿈도 못 꿀 구조라고 했습니다. 제이슨의 목소리에는 가르치려는 어조가 섞여 있었는데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교수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말투였습니다. 하루키도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재래식 잠수함도 아직 완전한 기술 자립을 이루지 못한 상황인데 핵추진 잠수함은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였죠. 하루키의 말은 제이슨보다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더 날카로웠습니다.
일본이 한국 방위 기술의 현주소를 어떻게 보는지가 그 한 문장에 압축되어 있었으니까요. 저는 두 사람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다 들은 뒤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반응을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예상한 정도가 아니라 기다리고 있었죠. 학생들이 가장 크게 웃을수록 반전이 더 강하게 파고드니까요. 맞습니다. 제이슨의 말이 맞습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은 한국이 핵연료를 자체적으로 농축하거나 재처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조약으로 법적으로 막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그 협정을 최근 들어 노골적인 외교 수단으로 쓰기 시작했는데 동맹 관계에서 정치적 압박 도구로 전환된 거죠. 이것이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원하는 이유와 미국이 그것을 막으려는 이유가 바로 여기서 교차합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 사업인 KSSN에 대해 핵연료 공급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내용들이 화면에 나열됐는데 한미 원자력 협정을 근거로 고농축 우라늄 공급을 제동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호르무즈 해협 방어에 한국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 측의 요구도 함께 등장했습니다. 구조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호르무즈를 지키거나 핵연료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는 압박이었죠. 역사상 많은 동맹이 이런 식의 요구 앞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동맹이라는 말이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직시하지 않으려 합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직시를 강요합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는데 이번에는 다른 종류의 침묵이었습니다. 조금 전에 웃음이 사라진 자리에 불편함이 들어와 앉았죠. 그 불편함이 이 강의실에 필요한 첫 번째 감각이었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에서 아까의 여유가 사라진 것을 저는 알아챘습니다. 아마 저 기사들 중 몇 개는 제이슨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미국 해군 교환장교라면 자국의 대외 정책 동향을 모를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이 강의실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강의실은 그런 공간입니다. 아는 사실도 다른 사람의 입에서 나올 때 전혀 다른 무게를 가지게 되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팩트 중 하나인데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이중잣대를 직접 보십시오. 미국은 오커스를 통해 호주에게 핵잠수함 기술을 직접 제공하기로 했으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을 이전하는 방안까지 논의 중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으로 구동되는 원자로와 함께요. 같은 핵연료 기술을 두고 한쪽에는 협박의 논리를 적용하고 다른 쪽에는 선물의 논리를 적용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에게는 협정을 방패로 삼아 압박하면서 호주에게는 핵잠수함을 선물로 내밀고 있습니다. 미국은 호주에게는 핵잠수함을 선물하면서 한국에게는 자물쇠를 채웠습니다. 제임스가 끼어들었습니다. 오커스는 전략적 맥락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였는데 인도태평양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명확한 지정학적 구도가 있고 호주는 그 구도 안에서 확실한 역할을 맡고 있다는 거죠. 한국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논리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논리 자체는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봐야 합니다. 그 전략적 맥락이라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동맹 구조 안에서 역할 분담이 이루어지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분담이 한쪽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설계되어 있다면 그게 과연 동맹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는 건지 물어봐야 합니다. 한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이 구조는 동맹이라는 이름의 비대칭 거래처럼 보입니다. 방어는 한국이 하고 기술은 다른 나라가 받아가는 구조입니다. 강의실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제이슨은 시선을 화면에 고정한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제임스는 펜을 손에 쥐었다가 내려놓았으며 하루키는 조금 전까지 멈춰있던 펜을 다시 들었습니다. 강의실 안의 공기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이 방을 채웠던 자신감이 조금씩 다른 것으로 교체되고 있었죠. 클라우스만이 기술 서적을 내려놓은 채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기술자의 눈으로 이 구조를 분석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제이슨이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그 침묵의 무게가 강의실 안에 가득했습니다. 미국 루트는 완전히 막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제이슨의 판단이 정확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존재하는 한 고농축 우라늄을 통한 미국 방식의 핵추진 잠수함은 한국에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그 문은 단단하게 잠겨 있습니다. 미국은 그 자물쇠를 더 단단히 채울 준비가 되어 있죠. 하지만 한국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막힌 문 앞에서 돌아서지 않고 다른 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문이 어디 있는지는 지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그 문을 발견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강의를 해야겠다는 확신을 가졌고 지금 이 강의실의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조금 전에 웃음이 있던 자리에 진지함이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그 다른 문은 예상 밖의 방향에 있었습니다. 저는 새 슬라이드를 띄웠는데
화면에 원자로 단면도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기술 도면이었죠. 강의실 앞쪽에 앉아있던 클라우스의 눈이 처음으로 화면에 고정됐습니다. 기술자는 숫자와 도면 앞에서 태도가 달라지죠. 아까까지 서적을 집어들며 강의와 거리를 두려 했던 클라우스가 이번에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저는 그 변화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술 이야기가 시작되면 클라우스가 이 강의의 중심이 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한국이 찾은 대안은 전홍축 우라늄 원자로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잠시 기다렸습니다. 클라우스가 반응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예상대로였습니다. 클라우스가 손을 들었습니다.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단단했는데 클라우스는 이 분야를 깊이 공부한 사람이었고 공학적 근거 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박은 더욱 중요했습니다. 전홍축 우라늄으로 핵잠수함 원자로를 구동한다는 건 공학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핵잠수함은 좁은 선체 안에서 최대 출력을 내야 하는데 그러려면 농도가 93% 이상인 고농축 우라늄이 필수라는 겁니다. 전홍축으로 가면 같은 출력을 내기 위해 원자로 크기가 커져야 하고 원자로가 커지면 잠수함 설계 자체가 무너진다는 논리였습니다. 독일 해양공학 교과서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클라우스의 말을 끝까지 다 들었습니다. 틀린 내용이 없었습니다. 공학 원리로만 보면 완벽하게 맞는 말이었죠. 저도 20년 전에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오히려 같은 논리로 논문을 쓴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클라우스. 이미 그 불가능한 일을 해낸 나라가 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새로 뜬 슬라이드에는 잠수함 사진이 하나 있었는데 어두운 바다 위로 선체 일부가 드러나 있었고 프랑스 해군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시프랑급 핵잠수함이었습니다. 제가 직접 자문했던 그 잠수함이었죠. 배수량 5,300톤짜리 핵추진 잠수함이죠. 그리고 이 잠수함의 원자로에 들어가는 우라늄 농도는 20% 미만입니다. 고농축이 아닙니다. 전홍축입니다. 지금 프랑스 해군이 현역으로 운용하고 있는 이 잠수함이 6척이고 이 6척은 오늘도 바다에 나가 있습니다. 클라우스의 손이 멈추었습니다. 노트에 무언가를 적다가 멈춘 것 같았는데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제이슨도 자세를 고쳐 앉았죠. 팔짱이 풀려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것은 실험실 수치가 아닙니다. 이론도 아니고 가설도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대서양과 인도양을 누비고 있는 실전 전력입니다. 그리고 이 잠수함의 원자로 설계에 제가 자문으로 직접 참여했습니다. 도면을 받고 수치를 검토했으며 설계진과 수십 차례 회의를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건 제게 이론이 아닙니다. 20% 미만 전홍축 우라늄으로 5,300톤급 핵잠수함을 움직이는 게 이론상 불가능하다고요? 6척이 지금 바다에 떠 있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아까와 다른 종류의 조용함이었죠. 제이슨과 하루키는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임스는 팔을 책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클라우스는 자신이 집어들었던 기술 서적을 조용히 책상 위에 내려놓았는데 그 동작이 작았지만 저는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사람은 먼저 손에 쥔 것을 내려놓죠. 저는 잠시 그 침묵을 두었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숫자를 소화할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 숫자는 곱씹어야 진짜 충격이 찾아오니까요. 왜 이 사실이 오늘 이야기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지를 설명했습니다. 핵잠수함에서 고농축 우라늄이 필수라는 공식은 사실상 미국 기술을 전제로 한 공식입니다. 미국 해군이 50년 넘게 고농축 방식을 써왔고 그것이 곧 세계 표준처럼 인식됐습니다. 핵비 확산 체제 NPT도 고농축에 대해 훨씬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프랑스는 그 표준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독자적인 길을 선택했고 그 선택이 결국 전홍축 기술의 실전 증명으로 이어진 겁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이 이미 찾아낸 그 문이 바로 이 길입니다. 하루키가 물었습니다. 전홍축 원자로의 출력이 고농축에 비해 부족하지 않느냐는 거였죠. 실전에서 속도나 자망 성능이 떨어진다면 군사적 의미가 없다는 거였습니다.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합리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클라우스가 말하지 못한 부분을 하루키가 대신 짚어준 셈이었습니다. 저는 시프랑급 재원을 화면에 올렸습니다. 수중 최대 속력은 25노트 이상이고 연료 보급 없이 수십 일간 자망이 가능하며 소음 차폐 기술도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출력이 부족하다는 말이 나오기 어려운 수치였죠. 프랑스는 전홍축 원자로의 크기 문제를 설계 혁신으로 해결했습니다. 원자로를 키우는 대신 선체 전체를 최적화하는 방향으로 접근을 바꿨고 그 결과물이 지금 현역으로 운용되고 있는 6척이죠.
공학의 한계라고 여겨졌던 것을 기술로 뚫은 겁니다. 클라우스가 공부한 교과서가 이 사실을 담지 못한 건 프랑스가 그 기술을 전략적으로 조용히 간직해왔기 때문입니다. 기술 강국은 자신의 패를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6척이 그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프랑스가 선택한 전홍축 기술은 또 하나의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NPT 비확산 체제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를 점한다는 점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무기 전용 가능성 때문에 국제사회의 집중 감시를 받지만 전홍축은 그 논란 자체에서 비교적 자유롭습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선택한다면 기술도 얻고 국제사회를 향한 명분도 함께 쥐는 셈이었죠. 막힌 문을 우회하는 길이 이렇게 열려 있었습니다. 클라우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프란급 데이터는 알고 있었지만 그게 전홍축이라는 사실은 몰랐다는 거였습니다. 대부분의 교재가 프랑스 원자로의 농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댔습니다. 클라우스의 목소리에서 아까의 확신이 사라져 있었고 그 자리에 다른 무언가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기술자가 자신이 알고 있던 공식이 틀렸음을 받아들이는 순간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찾아옵니다. 조용하고 천천히 오죠. 그 순간을 저는 몇 번 목격해왔습니다. 언제나 아름다웠습니다. 아는 것이 무너지는 순간이 새로운 이해의 시작이니까요. 클라우스가 그 경계 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합니다. 프랑스가 이 기술을 먼저 나서서 공개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기술은 보여주지 않아도 바다 위에 존재합니다. 교과서를 다시 쓰셔야 합니다. 클라우스. 고농축이 필수라는 공식은 미국의 공식이지 물리학의 공식이 아닙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은 미국이 만든 공식이 아닌 물리학이 허용하는 실제 가능성입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 침묵은 깊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질문이 남습니다. 클라우스의 기술적 반박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제임스가 다른 각도에서 들어왔습니다. 기술이 있다는 건 알겠다고 제임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프랑스에 그 기술이 있다는 것도 인정한다는 거였죠. 그런데 왜 프랑스가 한국에 그 기술을 넘기겠느냐는 겁니다. 핵심 군사기술을 동맹도 아닌 나라에 이전하는 건 지정학적 이해관계가 명확히 맞아떨어져야 가능한 일이고 오커스처럼 전략적 교환이 전제되지 않으면 그 어떤 나라도 핵심 기술을 내주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제임스의 반박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외교의 문제를 짚고 있었고 그 지점은 클라우스보다 훨씬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이 질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기기 전에 잠시 강의실을 둘러보았는데 아까까지 비웃던 표정들이 이제는 사라져 있었습니다. 제이스는 팔짱을 다 풀고 책상에 팔꿈치를 올린 채 앞을 바라보고 있었고 하루키는 노트 위에 빼곡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죠. 제임스의 질문은 이 강의의 핵심을 향해 정확하게 날아온 셈이었습니다. 먼저 역사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반세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한국은 핵기술 자립을 위해 프랑스와 협력을 시도했습니다. 핵 재처리 시설을 도입하려 했고 프랑스는 그 협력에 기꺼이 응하려 했습니다. 거의 성사 직전까지 갔던 협상이었죠. 그런데 그 협상이 마지막 순간에 무산됐습니다. 미국이 개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미국은 한국의 핵기술 자립 시도 자체를 막으려 했고 프랑스에 직접 압박을 가해 협력을 철회시켰습니다. 50년 전에도 같은 구도였던 겁니다. 미국이 문을 닫고 프랑스가 그 문을 열려 했습니다. 한국과 프랑스 사이에는 이 오래된 기억이 있습니다. 외교에서 역사적 기억은 신뢰의 밑바닥에 깔립니다. 그리고 그 장면이 지금 반세기 만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의실에서 제임스가 미간을 좁혔습니다. 그 역사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몰랐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표정에서 뭔가가 재계산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역사를 아는 사람은 현재가 다르게 보이죠. 저는 계속했습니다. 역사가 왜 중요한지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마크롱이 한국의 한 제안을 들어보십시오. 한국과 프랑스 정상회담에서 마크롱은 매우 구체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특정 국가의 독점에 의존하지 않는 새로운 안보 파트너십이라는 말이었죠. 이 문장을 외교적으로 해석하면 미국의 독점 체제 바깥에서 프랑스가 한국의 새로운 파트너가 되겠다는 선언입니다. 우회적이지만 명확한 메시지였습니다.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은 즉흥적인 말이 아닙니다. 수십 차례의 외교 협상과 실무 조율 끝에 나오는 압축된 문장이죠. 핵연료 전주기 협력이라는 표현도 썼습니다. 전주기라는 말이 핵심입니다. 우라늄 채굴부터 농축 그리고 재처리까지 핵연료의 전체 사이클을 함께 하겠다는 뜻이니까요. 이건 기술 판매가 아닙니다. 특정 국가에 종속되지 않는 독자적인 핵연료 자립의 길을 프랑스가 함께 걷겠다는 파트너십 제안입니다.
그 제안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는 이미 나와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다시 끼어들었습니다. 그래도 전략적 교환이 없다면 빈말에 불과하다는 거였습니다. 프랑스도 자국 이익 없이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는 거죠. 오커스는 호주의 안보 역할과 기술 이전이 명확하게 교환됐는데 한국은 그 교환 카드가 없다는 겁니다. 실리 없는 외교는 외교가 아니라 선심이고 선진국은 선심을 베풀지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날카로운 지적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슬라이드를 끄고 강의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교환이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며 다시 화면을 켰는데 거기에는 지도 하나가 떠 있었고 호르무즈 해협이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압박받은 바로 그 지점이었죠. 그리고 동시에 프랑스가 가장 절실하게 안전을 원하는 해상 루트이기도 합니다.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독자적인 해양 안보 능력을 원합니다. 미국 주도의 연합작전 틀 바깥에서 자국 에너지 루트를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파트너가 필요하죠. 한국은 세계 최대 원유 수입국 중 하나이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에너지를 들여오는 나라입니다. 두 나라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같은 지점에서 교차합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공동 대응에 참여하는 대가로 프랑스는 핵연료 전주기 기술을 제공하는 구조이죠. 각자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을 정확히 주고받는 방식이죠. 한쪽이 일방적으로 아쉬운 거래가 아닙니다. 두 나라 모두 이 협력이 필요하고 두 나라 모두 상대방 없이는 원하는 것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 상호 의존이 이 협력의 가장 단단한 기반이 됩니다. 오커스보다 더 정교하고 더 균형 잡힌 거래입니다. 저는 잠시 멈추었습니다. 이 구조를 처음 들었을 때 제가 느꼈던 감각을 학생들도 지금 느끼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는 감각이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설계한 핵잠수함 질서에 균열을 내는 외교적 사건입니다. 한국이 미국 없이 핵추진 잠수함 기술에 다가갈 수 있다면 그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핵기술 독점 체제 자체에 대한 도전이 됩니다. 그 체제 안에서 안정적인 위치를 누려온 나라들에게는 불편한 이야기이죠. 제임스가 오커스를 지지하는 이유도 그 체제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실에서 제임스의 표정이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반박하려는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소화하려는 침묵이었죠. 제임스가 팔짱을 낀 채 천장을 잠깐 올려다보더니 시선을 다시 내렸습니다. 그 짧은 동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저는 알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오커스 모델보다 더 정교한 거래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었으니까요. 외교 협상을 잘 아는 사람일수록 이 구조의 균형이 얼마나 정교한지를 더 빨리 알아챕니다. 제임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교함을 알아챈 순간 제임스가 처음으로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협상 제안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구체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프랑스 국영 원자력 기업인 오라노가 한국 측과 실무 협의를 이미 시작했습니다. 오라노는 세계 핵연료 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이고 프랑스 핵연료 생산과 재처리 기술의 핵심 주체이기도 합니다. 이 기업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단순한 신호가 아닙니다. 정상선언 수준에서 내려온 이야기가 이제 실무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는 뜻이죠. 말이 실무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정치인의 선언이 기업의 협상 테이블로 이어질 때 그것이 진짜 외교입니다. 외교는 선언이 아니라 실무로 증명됩니다. 역사는 같은 문을 두 번 두드린다고 제가 말하곤 합니다. 50년 전에 미국이 막았던 그 협력이 이번에는 훨씬 더 정교하고 훨씬 더 단단한 형태로 다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그 문을 막을 나라는 없습니다. 왜 없는지는 미국의 논리가 오히려 미국을 배신하는 장면에서 드러납니다. 그 이야기는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미국의 논리가 미국을 배신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제이슨이 처음으로 먼저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침묵을 지키던 제이슨이었는데 이번에는 방어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로 알고 싶다는 어조였습니다. 미국 해군 교환장교로서 자국의 정책을 옹호하는 입장이었던 제이슨이 스스로 질문을 던졌다는 것 자체가 이 강의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의 방향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 두 개의 숫자가 나란히 떴습니다. 하나는 20이었고 다른 하나는 93이었습니다. 각각 퍼센트 단위의 우라늄 농도였죠. 왼쪽은 프랑스 시프랑급 원자로에 들어가는 전홍축 우라늄의 농도이고 오른쪽은 미국이 오커스를 통해 호주에 제공하기로 한 고농축 우라늄의 농도입니다. 저는 설명 없이 그 두 숫자만 화면에 띄운 채 잠시 기다렸습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았을 때 논리의 모순이 스스로 드러납니다. 미국이 한국에 들이밀었던 논리는 이겁니다. 핵 비확산 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었죠. 핵연료 자체 농축은 비확산 원칙에 위배된다고 했고
그래서 한미 원자력 협정으로 한국의 핵연료 접근을 막았습니다. 강한 논리처럼 보입니다. 실제로 50년간 그 논리가 유효하게 작동해 왔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미국은 호주에 농도 93%짜리 고농축 우라늄으로 구동되는 핵잠수함을 넘기기로 했습니다. 핵무기에 쓰이는 우라늄 농도가 90% 이상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비확산을 명분으로 한국을 막으면서 그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핵연료를 다른 동맹에게 넘기고 있는 겁니다. 93%를 넘기면서 비확산을 말하는 나라가 20%를 막겠다고요? 세상이 웃을 겁니다. 제이슨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열려고 했다가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대답보다 명확했습니다. 반박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실상 인정이니까요. 이 강의에서 가장 조용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정적 속에서 저는 이 숫자들이 스스로 말하도록 두었습니다. 강의에서 교수가 가장 강력해지는 순간은 목소리를 높이는 순간이 아니라 숫자를 놓고 침묵하는 순간입니다. 수십 년 강의 경험이 가르쳐준 사실이죠. 20과 93이라는 두 숫자가 화면에 나란히 걸려 있었고 그 숫자들이 스스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위험한가? 어느 쪽이 비확산 원칙에 더 가까운가? 그리고 그 질문에 미국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저는 계속했습니다. 프랑스 전홍축 기술은 NPT 비확산 기준에서 오히려 가장 모범적인 사례에 속합니다. 농도 20% 미만은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전홍축 기준을 완벽하게 충족하고 핵무기 전용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기술은 비확산 체제의 틀 안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접근할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인 경로인 셈입니다. 한국이 이 기술을 선택한다면 비확산을 명분으로 한국을 압박해온 미국의 논리는 그 순간부터 힘을 잃습니다. 막겠다고 들이밀었던 기준이 오히려 한국의 선택을 정당화하는 방패가 되는 겁니다. 비확산을 무기로 쓰려 했더니 비확산에 가장 충실한 기술이 나타난 거죠. 어떤 논리도 그것을 실제로 가장 잘 지킨 쪽이 사용할 때 가장 강해집니다. 미국의 논리가 미국을 배신하는 순간이 바로 이겁니다. 하루키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 상황을 모를 리 없을 텐데 왜 그냥 두겠느냐는 거였습니다. 미국이 프랑스에 다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는 지적이었죠. 50년 전처럼 말입니다. 하루키는 이번 강의 내내 가장 조용하게 앉아 있었지만 그 질문은 이 이야기의 가장 현실적인 약점을 정확히 건드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타당한 우려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강대국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는 움직임을 그냥 두는 경우는 드물죠. 그러나 지금은 50년 전과 구조적으로 달라져 있습니다. 첫째로 프랑스는 그 사이 훨씬 강해졌습니다. 핵독립을 유지하는 나라이고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이유가 없습니다. 드골이 나토 군사기구에서 프랑스를 탈퇴시킨 이래 프랑스 외교의 기본 원칙은 강대국 종속 거부입니다. 이 원칙은 좌파 정권이든 우파 정권이든 바뀌지 않는 프랑스의 외교 DNA이기도 하죠. 그 원칙이 지금도 살아있습니다. 둘째로 이 협력의 기반이 되는 전홍축 기술은 NPT 위반이 아닙니다. 미국이 막으려면 비확산이라는 명분을 써야 하는데 그 명분 자체가 이미 93% 오커스로 훼손되어 있습니다. 미국이 그 논리를 들고 나오는 순간 국제사회의 시선이 오히려 오커스를 향하게 됩니다. 93%짜리 고농축 우라늄을 넘기면서 20%짜리 전홍축 협력을 막겠다는 주장은 스스로를 위선으로 증명하는 일이 되죠.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클라우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기술자 특유의 방식으로 정확한 지점을 짚어왔죠. 프랑스 전홍축 기술이 한국의 KSSN 사업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10프랑급과 한국이 목표로 하는 KSSN의 요구 사양이 다를 텐데 기술 이전이 곧 완성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논리였습니다. 클라우스는 아까 자신의 공식이 깨진 뒤에도 기술자의 눈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그 지적을 수긍했습니다. 10프랑급은 5,300톤이고 한국이 목표로 하는 KSSN은 5,000톤급이지만 두 잠수함의 요구 사양과 설계 개념이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같은 전홍축 방식이라도 선체 구조와 운용 목적이 다르면 원자로 통합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 과정이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기술 이전의 핵심은 완성품이 아니라 원리입니다. 10프랑급이 증명한 것은 전홍축 우라늄으로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수 있다는 원리이고 그 원리를 가져가면 한국의 원자력 기술 기반 위에서 한국형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APR-1400이라는 독자 설계 원전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나라입니다. 원자로 설계와 운용에 관한 이해도가 세계 최상위 수준이라는 뜻이죠.
재래식 잠수함 분야에서도 장보고 3 사업으로 3,000톤급 잠수함을 자체 설계한 경험이 있습니다. 선체는 있습니다. 원자력 기술도 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의 전홍축 원자로 원리를 더하는 겁니다. 이것이 제3의 길입니다. 미국도 아니고 고농축도 아닌 NPT 체제 안에서 핵추진 잠수함에 다가서는 새로운 방식이죠. 비확산을 무기로 쓰려 했더니 비확산에 가장 충실한 기술이 나타난 겁니다. 미국이 설계한 자물쇠를 미국이 스스로 열어버린 셈입니다. 미국의 논리가 미국을 배신하는 순간은 바로 이 지점에서 완성됩니다. 저는 강의실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제이스는 여전히 입을 다물고 있었고 제임스는 노트 위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클라우스는 처음으로 저와 눈이 마주치자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까 기술적 반박이 무너졌을 때의 끄덕임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언가를 이해했다는 끄덕임이었습니다. 그 차이를 저는 압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조건이 왜 하필 지금 한국에서 맞아떨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질문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술이 있느냐, 외교가 되느냐, 미국이 막을 수 있느냐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프랑스의 전홍축 기술은 비공개 군사 기밀이 아닙니다. 원리는 이미 알려져 있고 오라노는 세계 여러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나라가 아닌 한국인가라는 겁니다.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할 수 있어야 오늘 강의의 핵심이 완성됩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한국이 가진 3가지 조건을 정확하게 봐야 합니다. 기술 하나로는 부족하고 외교 하나로도 부족합니다. 3가지가 동시에 갖춰져야 이 협력이 현실이 되는데 세계를 돌아봐도 그 3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나라가 한국입니다. 첫째는 원자력 기술입니다. 한국은 원자력 발전 기술에서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올라와 있습니다. APR-1400은 한국이 독자 설계한 원전으로 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원전에 수출됐습니다. 설계도를 사온 게 아니라 한국 엔지니어들이 직접 설계한 원전을 외국에 판 겁니다. 이 수준의 원자력 기술을 가진 나라는 지구상에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원자로를 이해하는 나라와 단순히 운용하는 나라 사이에는 거대한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이미 전자에 속하죠.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프랑스에서 기술을 가져왔을 때 그것을 그대로 쓰는 나라와 자기 것으로 소화해 발전시키는 나라가 완전히 다른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전자는 영원히 프랑스 기술에 종속되지만 후자는 그것을 발판으로 독립된 기술력을 갖게 됩니다. 한국이 과거에 받아온 기술들을 어떻게 소화해왔는지를 보면 어느 쪽인지 분명합니다. 반도체가 그랬고 조선이 그랬으며 원자력이 그랬습니다. 둘째는 잠수함 설계 능력입니다. 한국은 장보고 3 사업을 통해 3,000톤급 재래식 잠수함을 자체 설계했습니다. 선체 설계부터 소음, 차폐 기술 무장체계 통합까지 전 과정을 자국 기술로 해낸 사업이었죠. 핵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추진 방식이 다르지만 선체 설계의 기본 철학은 공유합니다. 좁은 공간 안에서 최대 성능을 내는 설계를 얼마나 잘 아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수압을 버티는 선체 강도 설계부터 소음을 줄이는 격벽 구조 그리고 전체 중심을 잡는 무게 배분까지 이 모든 것이 재래식과 핵추진에서 공통으로 요구됩니다. 원자로가 들어오면 그것을 담을 그릇이 있어야 하는데 한국은 그 그릇을 이미 만들어 본 나라입니다. 셋째는 외교 카드입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한국이 가진 호르무즈 협력 카드가 프랑스의 실질적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면서 기술 협력의 명분과 실리가 동시에 생겼습니다. 가치 교환 없이 이루어지는 핵기술 협력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한국은 그 가치를 호르무즈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그 가치를 받아들일 충분한 이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미국 없이 에너지 루트를 지킬 수 있는 파트너를 프랑스는 오랫동안 원해왔으니까요. 이 3가지가 동시에 갖춰진 나라가 지금 지구상에 몇 나라나 될까요? 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원자력 기술도 있고 잠수함 건조 능력도 있으며 프랑스가 원하는 외교 카드까지 가진 나라를 찾기란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독일은 원자력에서 멀어진 지 이미 오래됐고 일본은 핵기술 보유에 국내 정치적 제약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핵 문제 자체가 국제사회에서 너무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이런 협력의 대상이 되기 어렵죠. 인도는 가능성이 있어 보이지만 NPT 비가 입국이라는 태생적 한계가 협력의 명분을 허물어버립니다. 3박자가 동시에 갖춰진 나라는 지금 이 순간 한국뿐입니다. 하루키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분석에서 일본이 불리하게 언급된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것 같았습니다. 일본이 원자력 기술에서 한국보다 뒤처진다고 보는 건지를 물었습니다. 저는 신중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는 점을 먼저 분명히 했습니다. 일본의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이 맞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이후 일본 사회가 원자력에 갖게 된 감정적 거리감과 정치적 제약이 핵추진 잠수함 추진 자체를 가로막는 근본적인 장벽으로 작동하고 있죠.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와 정치의 문제라는 뜻입니다. 한국에게는 그 장벽이 없습니다. 오히려 북핵 위협이라는 현실적 압박이 핵잠수함 추진의 사회적 동의를 끌어내기 훨씬 수월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안보 위협이 구체적이고 지속적일수록 그에 대응하는 선택지는 사회적 정당성을 얻습니다. 위협이 명확할수록 선택지가 정당화됩니다. 그 점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은 역설적으로 이 협력의 강력한 내부 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위협이 이 협력을 밀어붙이는 힘이 되는 겁니다. 강의실에 무거운 공기가 내려앉았습니다. 제이슨도 하루키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스는 노트를 덮었습니다. 받아 적는 것을 멈춘 게 아니라 다 적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이 자리에서 가장 솔직한 반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에서 학생들이 내놓은 반박은 기술 외교 국제 규범 세 방향이었고 그 세 방향 모두에서 한국의 선택이 구조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이 증명됐습니다. 이 강의실 안에서 한국의 핵잠수함 추진이 허황된 꿈이라는 논리는 이제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반박이 소진된 자리에 남는 것은 받아들임이죠. 그리고 받아들임 다음에 오는 것은 진지한 평가입니다. 이 강의실에서 그 평가가 지금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행운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 순간을 위해 30년을 준비해온 겁니다. APR-1400의 설계 능력이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고 장보고 3가 하루아침에 완성된 것도 아닙니다. 기술은 쌓이는 겁니다. 10년씩 쌓이는 겁니다. 어떤 나라가 50년간 원자력 발전소를 짓고 운용하고 설계하고 수출까지 했다면 그 나라의 원자력 기술 이해도는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원자로 열교환 시스템을 설계한 경험과 그것을 사온 경험 사이에는 메울 수 없는 간극이 있죠. 어떤 나라가 30년간 잠수함을 조립하고 개선하고 결국 자체 설계까지 해냈다면 그 나라의 잠수함 기술 역량 역시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기술이 쌓인 나라에게 기회가 왔을 때 기회는 비로소 현실이 됩니다. 한국이 지금 서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30년의 준비와 지금 이 순간의 외교가 만나는 지점이죠. 우연이 아닙니다. 필연입니다. 그리고 그 필연 앞에 서 있는 나라가 한국이라는 사실이 이 강의에서 제가 말하고 싶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는 잠시 강의 흐름을 멈추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강의는 한국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도 있고 외교도 됐으며 논리도 완성됐다고 했습니다. 강의실의 분위기는 이미 충분히 바뀌어 있었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말하지 않고 끝낸다면 이 강의는 분석이 아니라 선전이 됩니다. 저는 27년간 이 강단에 섰지만 선전을 한 적은 없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이슨이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드디어 나온다는 표정이었죠. 이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약점이 있을 거라고 기다리고 있었을 겁니다. 저는 세 가지를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강의에서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강의를 약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머지 이야기에 무게를 실어줍니다. 첫째는 한미 원자력 협정 재협상입니다. 프랑스 루트로 전홍축 기술을 확보한다고 해도 한미 원자력 협정이라는 법적 틀 자체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이 이 협정을 근거로 한국의 핵연료 관련 활동 전반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죠. 프랑스에서 기술을 가져오는 것과 그 기술로 실제 핵연료를 운용하는 것은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이 협정을 재협상하거나 우회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 순순히 앉을 이유가 없으니까요. 이 부분은 지금 이 강의에서 가장 정직하게 인정해야 하는 약점이죠. 기술과 외교가 준비됐더라도 법적 틀이 바뀌지 않으면 현실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기술 통합의 난이도입니다. 클라우스가 앞서 정확하게 짚었듯이 프랑스 전홍축 원자로를 한국형 잠수함 선체에 통합하는 작업은 단순한 부품 교체가 아닙니다. 시프랑급과 KSS에는 설계 개념이 다르고 운용 환경도 다릅니다. 원자로 크기 중량 냉각 시스템 배치 소음, 차폐 설계까지 전부 한국 조건에 맞게 재설계해야 합니다. 이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기술을 가져왔다고 해도 바다에서 쓸 수 없습니다. 잠수함 기술에서 통합이 잘못된 사례는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미 실패로 기록돼 있습니다. 수년의 시간과 막대한 자원이 필요한 작업이죠. 셋째는 국내 정치와 예산의 문제입니다. 핵잠수함 사업은 수십조 원 규모의 국방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어떤 나라든 이 규모의 사업은 의회와 국민의 동의 없이는 진행할 수 없고 정권이 바뀌면 우선순위도 바뀝니다.
한국의 정치 지형이 늘 이 사업에 우호적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기술과 외교가 아무리 완비돼도 국내 정치가 흔들리면 사업은 표류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대형 방위 사업이 공통으로 안고 있는 취약성이기도 합니다. 제이슨이 말했습니다. 세 가지 난관을 다 나열하고 나니 결국 불가능하다는 이야기 아니냐는 거였습니다. 다시 방어적인 어조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궁금해서 묻는 거라는 느낌이었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렵다는 것과 불가능하다는 것은 다른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이 어렵다는 건 알지만 불가능하다고 할 근거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라노와 한국 측의 실무 협의가 이미 착수됐다는 사실이 그 이유입니다. 정치인이 선언하는 수준이 아니라 엔지니어들이 도면을 들고 테이블에 마주 앉기 시작했다는 뜻이죠. 협상이 시작됐다는 것은 어려움을 인정하면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양쪽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지가 있는 곳에 길이 만들어집니다. 역사가 그것을 반복해서 보여줬고 한국의 역사가 특히 그랬습니다. 반도체, 조선, 철강 모두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며 시작됐습니다. 클라우스가 물었습니다. 기술 통합에 현실적으로 얼마나 걸릴 것 같냐는 거였죠. 기술자답게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왔습니다. 클라우스는 2강의 내내 처음에 반박에서 점점 다른 방향으로 이동해 왔는데 이제는 사업의 성공 가능성을 전제로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확한 숫자를 들이밀지 않았습니다. 예측은 누구도 할 수 없는 영역이고 숫자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은 분석이 아니라 추측이 됩니다. 다만